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5일 수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배드파더스 사이트 운영자 구모 씨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6시간이 넘는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도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사이트 운영자 구 씨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씨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주소, 직업 등을 인터넷상에 공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미국에서 시작됐습니다. 한국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 또 북한 문제와 함께 워싱턴에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 앞서 미국은 북한의 안보 위험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핵화와 관련해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미국 재무부는 북한 노동자들을 해외로 파견한 북한 기업과 중국 내 숙박시설을 제재했습니다. 북한을 향해 강원 전략을 동시에 쓰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무엇보다 검찰 관련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최근 검찰 고위직 인사와 관련한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에 대해 수사권은 검찰에 있고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고 검찰의 선택적 수사는 신뢰를 잃을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법무부가 어제 대검찰청에 오는 16일까지 검찰 직제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부패 수사부와 공공수사부 등 직접 수사 부서를 축소하는 개편안을 먼저 발표한 뒤 하루 지나서 검찰의 의견을 물은 겁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가 협의 없이 일방적인 개편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란 정부가 우크라이나 여객기 격추 사실을 숨기려 했다며 이에 반발한 이란 시민들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란 사법부가 용의자 다수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악화된 국내 여론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적극 해명하는 모습입니다.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배드파더스 사이트 관계자에게 법원이 오늘 새벽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사이트 운영자 구모 씨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씨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주소, 직업 등을 인터넷상에 공개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네,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16시간에 걸쳐서 열렸는데 배심원단이 모두 무죄 판결을 냈고 재판부가 역시 무죄 선고를 내렸습니다. 한부모 가정 가운데 단 한 번도 양육비를 못 받은 사람이 10명 가운데 7명꼴이라고 하는데 아이의 생계를 위한 양육비지만 이렇게 받지 못해도 강제할 방법은 현재로서는 거의 없습니다. 이번 판결을 내리면서 법원은 해결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최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원지법 형사 11부는 배드파더스 운영자 구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 공개가 공익적인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구 씨가 대가를 받는 등 이익을 취한 적이 없고 대상자를 비하하거나 악의적으로 공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히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들이 스스로 명예훼손을 자초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다수의 피해자가 고통받는 상황을 알리는 등 공익적인 목적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구 씨는 2018년 7월부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사진과 이름 등을 인터넷상에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이 지난해 구 씨를 벌금 300만 원의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다며 정식으로 재판을 열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배드파더스의 신상 공개가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은 게 공적 사안이 아닌데다 개인정보를 침해한 피해가 더 크다는 게 이유입니다. 구 씨는 양육비 지급은 금전적인 문제가 아닌 아동의 생존권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이 지급 판결을 내려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율이 80%에 이를 정도로 많아서 신상 공개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또 배드파더스가 실제 양육비 문제를 해결한 데다 국회 법률 개정안 발의도 이끌어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들도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습니다. 구 씨는 현행법상 여전히 양육비를 주지 않아도 처벌할 수 없다며 양육비 의무 지급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협상은 새해 들어서도 여전히 교착 상태를 보이고 있고 중동 정세는 미국과 이란의 충돌로 계속해서 출렁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미 외교장관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났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와 기자회견을 통해 잇따라 밝힌 남북 협력 사업 추진과 관련해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궁금합니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 이어서 한미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도 연쇄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회담장인 샌프란시스코 펠로엘토에 나가 있는 특파원을 연결합니다. 임종주 특파원,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먼저 열렸죠. 그 내용부터 살펴보죠. 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이곳 샌프란시스코 펠로엘토에 마련된 회담장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만났습니다. 바로 제 뒤로 보이는 곳입니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은 지난해 3월 워싱턴에서 열린 이후 10개월 만입니다. 오늘 회담은 한반도 긴장 상황에다 미 이란 간 충돌로 복잡해진 중동 정세까지 맞물린 가운데 열렸습니다. 우선 미국이 요청한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관련해서 폼페이오 장관이 모든 국가가 공동의 노력을 통해서 중동 정세 안정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정부 당국자는 설명했습니다. 한국을 콕 집어서 얘기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파병을 압박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 기업의 보호가 중요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 안정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정부 상황을 설명했다고 당국자는 전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신년사 그리고 어제 기자회견에서 밝혔죠. 남북 협력 사업 등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강 장관은 문 대통령이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말한 대로 남북 관계를 어떻게 끌고 나가겠다는 의지에 대해서 폼페이오 장관에게 충분히 설명했다고 정부 당국자는 밝혔습니다. 또 양국 장관은 앞으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가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당국자는 전했습니다. 또 방위비 문제와 관련해선 여전히 한미 간 이견이 있는 상황이지만 6차 회의가 워싱턴에서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한미 양팀이 협상을 지속해서 진전을 낼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자고 의견을 교환했다고 당국자는 전했습니다. 네, 현재 우리 정부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 이런 것들이 언뜻 보기에는 별개의 사안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로 얽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워싱턴에서 첫날 일정이 진행됐습니다. 양측 모두 진행 상황을 함구하기로 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정은보 협상 대사는 협상 하루 전 워싱턴에 도착해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창의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있고 우리의 동맹으로서의 기여가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미 외교장관 회담 등을 통해서 호르무즈 파병 문제가 어떻게 논의되고 또 매듭 지어지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사안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 당국자는 오늘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그런 여지는 없었다고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네, 임종주 특파원, 한미일 그리고 한일 외교장관 회담도 잇따라 열리고 있죠. 그 소식도 끝으로 전해주시죠. 네, 한미 외교장관 회담 직후에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또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연쇄적으로 열렸습니다. 우선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선 한미 외교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3국 외교수장들은 북핵 문제의 완전한 해결과 영내 평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또 중동 내 긴장 고조 상황에 우려를 같이 하고 정보 공유와 3국 간 협조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은 지금 현재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강 장관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의 조속한 철회를 요구하고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샌프란시스코 펠로엘토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 앞서 북한 관련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안보 위험이 아니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핵화와 관련해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비핵화는 중국 없이 해결하기 어렵다며 중국의 동참도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재무부는 북한 노동자들을 해외로 파견한 북한 기업과 중국 내 숙박시설을 제재했습니다. 북한을 향해 강원 전략을 동시에 쓰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북한의 안보 위험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길 희망한다고도 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현지 시간 13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강연에서 한 말입니다. 북한 비핵화가 두 걸음 전진하고 한두 걸음 후퇴했다며 북한 문제에 있어 중국이 개입하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혼자만의 노력이 아닌 한국과 일본,
중국의 공동 노력을 강조하며 특히 중국의 동참을 촉구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재무부는 현지 시간 14일 노동자 불법 해외 송출에 관여한 북한 회사와 중국 내 숙박시설을 제재했습니다. 유엔이 정한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 송환 기한이 지난해 12월 22일 만료된 이후 미국이 처음으로 제재에 나선 겁니다.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장관은 북한 노동자들의 송출이 유엔 제재 위반 속에 북한 정부의 불법적 수익을 증가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을 향해 비핵화 협상 복귀를 손짓하는 동시에 대북 제재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제재 대상이 된 곳은 남강무역회사와 베이징 숙박소입니다. 남강무역회사는 북한 노동자를 파견하고 북한 정부에 돈을 송금했으며 베이징 숙박소는 중국에서 이를 도왔다고 미 재무부는 설명했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 등에 대한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수사권은 검찰에게 있지만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서는 선택적으로 수사하면 신뢰를 잃게 될 것이고 검찰 개혁에 앞장선다면 더 많은 신뢰를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회견 초반 질문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 관련 입장에 집중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큰 틀에선 윤 총장이 검찰개혁에 앞장선다면 더 많은 신뢰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얘기가 검찰의 수사 관행에 이르자 비판의 수위를 확 높였습니다. 피살 공표 같은 것이 이루어져서 여론몰이를 한다거나 또는 약간 초법적인 그런 이제 그 권력이나 권한 같은 것이 행사되고 있다고 국민들이 이제 느끼기 때문에 검찰이 정치적 선택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도 지적했습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열심히 수사하고 어떤 사건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신뢰를 잃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검찰을 수술하려 하는 것이지 청와대를 수사했기 때문은 아니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청와대에 대한 수사는 오히려 그 이후에 끼어든 그런 과정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결부시켜서 생각해 주지 말아 달라라는. 최근 검찰 고위직 인사와 관련한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에 대해서도 입장은 강경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사권은 검찰에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권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장관에게 인사안을 가지고 제3의 장소에서 만나자고 했다고 알려진 데 대해선 인사 프로세스, 즉 적법한 과정을 역행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총장이 자신의 영을 어긴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인 추 장관과 같은 해석을 내린 겁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이 먼저 인사안을 제시하는 게 관행이란 지적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 만약에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야말로 초법적인 권한 또는 권력, 지위를 누린 것이죠. 다만 인사 파동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사 제청 방식이 모호한 측면이 있는 만큼 이번 건으로 윤 총장을 평가하고 싶지는 않다고 답했습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법무부가 지난 13일 저녁 검찰 반부패 수사부와 공공수사부 등 직접수사부서 13곳을 형사부와 공판부로 바꾸는 직제 개편안을 발표했죠. 그리고 하루가 지나서야 이 같은 직제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대검찰청에 물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가 협의 없이 일방적인 개편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최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무부는 어제 대검찰청에 오는 16일까지 검찰 직제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의 반부패 수사부와 공공수사부, 외사부 등 직접 수사부서를 축소하는 개편안을 먼저 발표한 뒤 하루 지나서 의견을 물은 겁니다. 법무부는 지난 13일 저녁 전국 검찰청 내 직접 수사부서 13곳을 형사부와 공판부로 바꾸는 내용의 직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 수사부는 기존 4곳에서 2곳으로 줄고 각각 형사부와 공판부로 바뀝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가 일방적인 직제 개편안을 발표했다는 불만이 제기됐습니다. 법무부가 구체적인 직제 개편안을 정해놓고 검찰의 형식적인 의견을 요청했던 겁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지난해 10월부터 대검찰청과 관련 협의를 진행해왔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검찰청은 법무부 공문을 검토한 뒤 충실히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법무부는 개편안에 대한 검찰 의견 수렴 절차가 끝난 뒤 이르면 오는 21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그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된 뒤에 수사권 조정 업무를 하며 정부 안에 반대를 해온 검사가 사표를 냈습니다. 같은 업무를 한 경찰은 검찰의 심부름꾼에서 수사의 주체가 됐다면서 자신감을 내보였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겉으론 검찰과 경찰의 반응은 같았습니다. 검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 통과에 대한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검찰총장이 수사권 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이고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뜻을 여러 번 밝힌 만큼 그 뜻에 따르겠다고 한 겁니다. 경찰도 국회의 입법적 결단을 존중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속내는 엇갈렸습니다. 검찰 내부망엔 글이 올라왔습니다. 법무연수원 교수로 근무 중인 김웅 부장검사가 사의를 밝힌 겁니다. 김 부장검사는 국민에게 검찰 개혁이라고 속인 뒤 도착한 곳은 경찰공화국이라며 경찰 권력도 개혁하겠다며 약속한 것들을 지키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강해지는 경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경찰 개혁위에서 권고했던 정보경찰 폐지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한 겁니다. 김 교수는 2018년 대검 미래기획 형사정책단장으로 수사권 조정 업무를 담당하며 정부안을 반대해왔습니다. 경찰은 66년 만에 수사 주체가 됐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지휘권이 폐지되면 경찰이 보조자, 심부름꾼에서 수사의 주체가 되는 것이죠. 참여연대는 경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정보경찰을 없애는 경찰개혁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네, 어제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역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언급도 나왔습니다. 앞서 신년사에서는 투기와의 전쟁이라는 표현을 썼었고 이번에는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 어떤 대책들이 나오게 될지 시장의 관심입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급격한 가격 상승들은 원상 회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투기와의 전쟁의 구체적인 목표를 묻는 질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답변입니다. 정부 대책이 서울 강남권 등 과열 지역의 가격이 오르는 걸 막는 데 그치지 않고 가격을 떨어뜨려야 한다는 겁니다. 원상 회복 가격이 어느 정도냐는 질문엔 대답이 불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의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뭔가 조금 시효를 다했다라고 판단되면 또 보다 강력한 대책, 그게 끝없이 내놓을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9억 원이 안 되는 주택의 집값이나 전셋값이 오르는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한 보완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도 필요하면 추가 대책을 주저없이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정부가 거짓말을 했다면서 성난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이란 시민들입니다. 우크라이나 여객기 격추 사실을 숨겼다면서 정부를 비난하고 있는 건데 이에 이란 정부가 이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해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간이 걸렸던 것이라고 설명했고 사법부는 용의자 다수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이륙 직후 추락해 탑승객 176명이 모두 숨진 우크라이나 여객기 격추 사건은 현지 시간 8일 오전에 일어났습니다. 당시 여객기는 이란 테헤란 이마모메이니 국제공항을 출발해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사흘 뒤인 지난 11일 이란 혁명수비대가 실수로 미사일을 발사해 벌어진 참사로 밝혀졌습니다. 이란 사법당국은 우크라이나 여객기 격추 사건 조사 과정에서 용의자들을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지 시간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군 합동참모본부가 조사하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사건의 진상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체포한 용의자들의 계급이나 규모 등은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란 정부가 미사일 격추 사실을 뒤늦게 시인한 뒤 이란에서는 군부와 정부를 비판하는 시위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희생자 추모 집회로 처음 모이기 시작한 시민들입니다. 이들은 이란 정부와 군부가 미사일 격추 사실을 숨기고 거짓말을 하려고 했다며 반정부 시위를 연일 이어가고 있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네, 어제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또 언급이 된 남북 관계에 대한 부분도 보면 대북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개별 관광 등을 말을 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한미 간의 단합된 대북 대응을 말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이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그럼 미국은 좀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볼 수 있나요? 네, 그러니까 북미 관계,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남북 관계 또한 속도를 맞춰 달라라는 게 미국의 기존 입장인데 이를 다시 확인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금강산 등지에 대한 개별 관광이 대북 제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명시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아닙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한국과 미국은 단합된 대북 대응에 있어서 긴밀한 조율에 전념하고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가 북한 개별 관광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친 것이란 해석도 일부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별 관광 같은 것은 대북 제재에 저촉되지 않아서 충분히 모색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산을 기준으로 한 국내 대기업 순위에 변화가 좀 있다고 하는데 상위 기업들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CEO 스코어라는 기업 평가 사이트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50여 개 대기업의 지난 10년간 자산 변화와 올해 예상 순위를 비교한 것인데요. 그 결과 삼성과 현대차, SK, LG, 롯데와 포스코 등 상위 6개 대기업의 순위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과 결합하면서 자산이 늘어서 2010년 8위에서 올해는 7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한화그룹은 자산 순위 13위에서 8위로 톱10에 진입했습니다. 금호아시아나와 한진 등은 10위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해서 두 자릿수 순위 상승을 기록한 대기업은 22위에서 11위로 예상되는 신세계, 42위에서 20위로 상승한 미래에셋, 40위에서 29위로 뛴 KTNG 등입니다. 이 밖에 새로 들어온 소식들은 잠시 후 8시쯤에 다시 연결을 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안태훈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저녁 정세균 신임 총리와 이낙연 총리를 청와대로 불러서 만찬을 함께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전반기 내각 운영을 이끈 이 전 총리의 노고를 치하하고 후반기 내각 운영을 맡게 된 정 총리를 환영하는 자리였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최근 정계 복귀를 선언한 안철수 전 의원을 향해서 돌아와서 자유우파의 대통합의 역할을 해준다면 대단히 고맙겠다고 말했습니다. 미워도 합치고 싫어도 합쳐서 문재인 정권과의 싸움에 나설 모든 사람이 함께하자는 것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대통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알선수재 혐의는 인정이 됐고 억대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현역 의원인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같은 형이 확정되면 원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다가오는 설에 상여금을 지급하려고 하는지 한국경총이 전국 500여 개 기업을 조사를 했는데요. 10곳 가운데 4곳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대기업은 71%, 중소기업은 55%가 상여금 지급 계획이 있다고 했습니다. 올 설 경기를 묻는 질문에는 70%가 지난해보다 나빠졌다고 답했습니다. 기아자동차 노사 임금 협상에서 잠정 합의안이 또 나왔습니다. 지난해 말에 나왔던 합의안은 노조원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간 부분 파업이 이어졌었습니다. 새로 나온 합의안에 대해서 모레 노조의 찬반 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잠시 뒤 오전 8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연말정산을 하는 게 더 쉬워졌습니다. 모바일 시스템 손택스로도 올해부터는 자료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의 한 은행에서 100달러짜리 위조 지폐를 교환하려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00달러짜리 9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브라질에 사는 처남이 보내준 것이라며 위조 지폐인지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이 정확한 입수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양주시에서는 중학생이 부모의 차를 몰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무면허로 SUV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 5대를 잇따라 들이받고 달아났는데 주민들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0대 운전자가 몰던 레미콘 차량이 내리막길을 빠르게 질주하다가 교각을 들이받은 뒤 멈췄습니다. 운전자는 숨졌습니다. 공포의 내리막길로 불리는 부산 신모라 교차로에서 어제 발생한 교통사고입니다. 최근 5년 사이 이곳에서 비슷한 사고가 30건 가까이 발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한국을 넘어서 유럽 최고의 재즈 보컬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나윤선 씨가 한국 이미지상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감성을 세계에 알린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세계 미술 작가들과 협업을 해서 글로벌 현대미술 전시 프로젝트를 엽니다. 영국 런던을 시작으로 미국 뉴욕, 서울 등 모두 5개 도시에서 전시회가 열립니다. 남수단의 슈바이처로 불리는 이태석 신부가 세상을 떠난 지 10주기가 됐던 어제 고향 부산에 기념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청소년 지원 사업 등을 통해서 이 신부의 나눔 정신을 기리는 공간이 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도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출근길 내륙 대부분 지역 영하의 기온 보이는 가운데 특히 중북부 지역은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졌습니다. 오전까지 곳곳 공기질도 좋지 않습니다. 일부 충청과 남부지방에서 나쁨 수준 보이다 해소되겠습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낮 동안 대체로 맑겠고요.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에는 계속해서 한파주의보 발효 중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도, 대전 4도, 광주와 대구가 5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북한은 평양과 청진이 최고 0도에 그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비슷한 추위 이어지다가 일요일부터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이춘재의 자백으로 진범 논란이 빚어졌던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에 대해 법원이 재심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1989년 당시 범인으로 지목돼 20년간 옥살이를 한 윤모 씨는 31년 만에 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으로 붙잡혀 20년간 옥살이를 한 윤모 씨는 2달 전 재심 청구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무죄입니다. 오늘은 너무 기쁜 날입니다. 윤 씨가 31년 만에 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윤 씨가 지난해 11월 신청한 8차 사건 재심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1989년 수원지법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지 31년 만입니다. 재판부는 이춘재가 자백한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재심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롭게 발견돼야 한다는 재심 개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이춘재가 8차 사건도 자신이 진범이라고 자백하면서 진범 논란이 일었습니다. 윤 씨 또한 당시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해왔습니다. 경찰이 재수사에 착수하면서 과거 담당 수사관과 검사의 불법 체포와 감금, 강압 수사 등도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다음 달 초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열어 쟁점을 정리하고 오는 3월부터 본격적인 재심을 열 계획입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어제 오후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의 자동차 공업사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자 건물 안에 있던 직원들은 대피했고 이 과정에서 40대 김모 씨가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경기도 소방본부는 자동차 도장 작업 중 불이 난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선이 남극해에서 표류해 쇠빙 연구선 아라온호가 구조 중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우리 원양어선 707 홍진호를 구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707 홍진호는 메로로 알려진 이빨 고기를 잡는 원양어선으로 선장과 선원 등 39명이 타고 있습니다. 이 어선은 어로 작업 중 선미 부분이 유빙과 충돌해 오른쪽 조타기가 고장나면서 표류하게 됐습니다. 어젯밤 9시 40분쯤 대구 동구 불로동 주택가에 멧돼지 2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은 밤 10시 10분쯤 몸무게 120kg 정도의 수컷 멧돼지 1마리를 사살했습니다. 인근 강을 건너 학교 운동장으로 도망친 90kg가량의 멧돼지 1마리는 밤 10시 30분쯤 유해동물 기동 포획단 엽사에 의해 사살됐습니다. 같은 시간 대구 수성구 연호 내거리 인근에서도 멧돼지 2마리가 나타났다는 신고가 접수되는 등 밤사이 대구 도심에서 멧돼지 출몰이 잇따랐습니다.
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맞짱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여야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틀 전이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례 자유한국당 명칭 사용을 허가하지 않은 결정의 파장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제 오른쪽입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제 왼쪽입니다. 김연아 자유한국당 원내 대변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오전 취임 이후 세 번째 신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검찰 개혁 문제부터 남북 관계와 민생 경제, 부동산 문제까지 산적한 현안들에 대한 증문즉답이 이루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에게 다가간 진솔한 자리였다고 높게 평가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알맹이 없는 미흡한 자리였다고 비판했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딱 일주일 전입니다. 지난주 이 시간 맞짱 토론에서는 7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해서 저희가 짚어봤었는데 그때도 역시 혹평 그리고 호평이 엇갈렸었고 오늘도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고요. 먼저 비판적인 의견을 내실 것으로 예상되는 김연아 대변인의 얘기부터 들어보죠. 예, 이제 대통령이 보통 신년에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면 국민은 1년 한 해에 대해서 뭔가 계획하고 또 희망을 얻을 수 있는 메시지를 기대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어제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여태까지 했던 대통령의 기자회견이나 신년사에 비추어 봤을 때 별로 변화가 없는 어찌 보면 지금 한 3년여 걸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국정의 어려움에 대해서 반성의 모습도 안 보였고 또 그것에 대한 개선의 의지도 보이지 않는 각본이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저희 당 입장에서는 알맹이가 없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 그런 알맹이 없는 내용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은 좀 공허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어떤 언어가 권위를 갖기도 어렵고요. 특히 이제 여전히 대통령에게 또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또 정책의 기조가 바뀌면 하고 바라는 국민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메시지도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통령이 여전히 반쪽의 국민만 바라보고 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요즘 1년에 이뤄지고 있는 선거법 날치기와 또 사법장악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거의 동문서답에 준하는 답변을 하고 계셔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또 어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마음의 빚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되묻고 싶었습니다. 조국 사태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은 국민들에게는 마음의 빚이 없으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이 좀 많았던 어제 기자회견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는 좀 지지자들을 향해서 내시는 목소리, 네. 지지자들만 바라보시는 그런 어떤 국정 운영에서 나머지 국민들도 좀 바라보시는 그런 국정 운영으로 크게 전환을 좀 기대해 봤는데 역시 제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네, 이재정 대변인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전반적으로요? 네, 세 번에 이르는 기자간담회를 마치고 난 뒤에 저희가 각본 없는 이란 말을 계속 붙였습니다. 네. 굉장히 좀 상투적이긴 한데요. 그럴 것이 지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상 각본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리고 기자들의 질문부터 시작해서 순서들까지도 이미 짜맞추어진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일방적인 신년사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그와 같은 방식을 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와 같은 구분으로 각본 없는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기자님들은 사실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을 합니다. 국민이 가장 궁금해하는 때로는 대통령을 당황하게 할 수 있고 불편한 질문일지라도 바로 직문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전 예정하고 있지 않은 그 질문을 바로 현장에서 듣고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유한국당에서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건 당연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의뢰 또 야당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 지금 문재인 독재라고까지 얘기하고 계신 마당에 패스트트랙의 모든 절차를 날치기라고 얘기하신 마당에 그것에 대한 평가를 자유한국당과 같이 하기는 어려웠겠지요.
명백하게 법률에 따른 절차라고 저희는 누차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이외에 저는 이제 신년사의 내용을 면밀히 들여다본다면은 우리가 함께 계획 세워 나가야 될 대한민국 모든 영역에 아우르는 말씀이셨는데요. 특히 신년사 같은 경우는 일방적인 전달이어서 때로는 이제 오해되는 지점들이 김연아 대변인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좋은 수치들만 통계치만 나열하는 모습이 아쉬웠다라고 했는데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그 횡간을 조금 채워주는 기자들의 질문과 또 그 말을 조금 더 보충해 담은 답변들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어찌되었건 한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국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나라의 일련의 방향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주셨다는 생각입니다. 네,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서는 선택적 수사를 하게 되면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고 검찰 개혁에 앞장선다면 더 많은 신뢰를 얻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좀 웃음이 나왔습니다. 선택적 수사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오히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흔들림 없는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청와대는 노골적으로 대통령 측근과 또 여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을 내세우고 계십니다. 네. 아까 각본이 없는 그 기자회견이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각본이 없다는 것의 희망은 정말 증문즉답 또 국민들이 듣고 싶은 대답이 있습니다. 근데 각본이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나오는 답변은 마치 고장난 라디오처럼 지금 3년 내내 똑같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게 정말 뭔지 저는 한번 인지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특히 검찰 개혁과 관련된 지금 모든 일련의 행위를 정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 다 개혁이라고 하고 있고 거기에 반대하거나 다른 의견을 내는 사람들은 다 반개혁 세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추미애 장관의 검찰 인사는 거의 지금 쿠데타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변명도 변명하고 하실 수가 없었겠죠. 너무나 미안한 상황이고 또 너무나 이건 부적절한 처사이기 때문에 저는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것을 어떤 선택적 수사와 검찰 개혁이라는 이런 단어로 엮으시면서 피해가셨던 모습에서는 저는 정말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고요. 네. 또 하나 지금 수사권을 존중한다고 하시면서 인사권은 본인의 권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청와대와 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정말 인정하고 있는지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국민의 저항, 저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점 유념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면에 있어서 어제 대통령의 어떤 발언은 정말 국민의 정서를 모르시는 답답한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그러니까 검찰이 현재 선택적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 선택적 수사라고 하면은 단적으로 패스트트랙 수사를 얘기할 수 있겠죠. 조국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그렇게 발빠르게 수사를 이어가고 청문 전국을 가로막을 정도의 수사를 했던 검찰이 정작 국회를 향한 패스트트랙 수사는 늦추다가 추미애 장관 후보자가 장관이 되는 순간 보고를 하지 않기 위해서 아침에 기습적으로 기소를 했는데요. 그 역시도 형식적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애쓴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어제 하루 SNS를 달군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리트윗이라고 하죠. 인용이 되었던 구절이 있습니다. 검찰이 조국 장관에게서 일가에게서 찾으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나경원 전 원내대표에게 있다. 라고 하면서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 입시 의혹 얘기를 했는데요. 그 정도로 수차례 시민사회에서 시민들에 의해서 고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진척 사항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만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선택적 수사라는 것이 사실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촉발케 했고 그리고 또 아이러니하게도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국민적 요구로 이어지게 했습니다. 그 현장에 지금 오늘이 있는 거고요. 대통령께서도 다른 어떤 누구보다 개혁의 대상이긴 하지만 그 주체의 능동적인 모습만이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는 데 있어서 발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점을 지적하신 거고요. 우리가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면은 사법부가 개혁되던 당시에 법원 내부의 건강한 목소리가 법원을 일으켜 세우는 주체로 서줄 때 국민의 신뢰는 빨리 다시 재정립됐다는 거 검찰은 상기해야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선택적 수사의 수혜자는 자유한국당이기도 하다.
이런 그럼요. 의견이십니까? 이제 검찰개혁 국면에서 자유한국당과 검찰 간의 모종의 은밀한 거래를 의심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뭐 주광덕 의원의 생기부 유출이라든지 압수수색 당시에 검찰과의 통화 내용이 발빠르게 자유한국당에게만 전달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최근에 문자 사태까지도 있죠. 여러 상황에서 개혁을 막아 나선다는 공통의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라는 합리적 의심 저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연아 대변인 반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하고 잘 의사 개진이 안 되셔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인들이 하고 계신 내용에 대해서 정말 저렇게까지 뻔뻔하게 얘기하시는 것에 좀 분노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우선적인 검찰의 수사 인력, 조사 인력이 집중돼야 될 것이 과연 패스트트랙과 나경원 원내대표의 자녀 문제인지 좀 되묻고 싶습니다. 울산 선거 개입, 유재수 감찰 무마, 선거농단, 이와 관련된 것과 지금 패스트트랙과 경중을 보인다면 어느 게 더 중대한 사건인지 저는 되묻고 싶고요. 검찰 개혁이라고 계속 그런 지금 잘못된 단어를 쓰고 계시는데 저는 개혁의 대상, 검찰도 필요하겠죠. 그거보다 먼저 개혁을 해야 되는 것은 청와대입니다. 무소불위 모든 대통령으로 집중되어 있는, 특히 청와대로 집중되어 있는 이 권력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도대체 대한민국의 개혁을 누가 논할 수 있습니까? 검찰 개혁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검찰과 경찰의 힘을 빼는 것이 개혁의 핵심이 돼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됐나요? 검찰의 능력만큼 경찰의 능력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공수처까지 또 얹어서 저는 정말 역사에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힘의 견제는 그 힘을 빼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저는 개혁의 대상은 청와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김연아 대변인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마음의 빚을 졌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 평가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정 대변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러니하게도 조국 장관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관심 정도에 머물렀던, 필요성에 당위에 공감하는 정도에 머물렀던 검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요구, 심지어 그 많은 촛불들에 의해서 빗발치듯이 몰아쳤습니다. 그 내용들을 함의하고 있는 겁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회에서 두 차례에 걸친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들이 가결되는 순간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은 조국 전 장관이었습니다. 그 가족의 일정 부분에 있어서 국민께 송구해야 됐던 부분이 없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에 의해서 이렇게 까발려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 시쳇말로 까발려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과연 그들이 책임져야 하는 영역이었던가는 아직도 의문입니다. 검찰에 의해서 있었던 최초의 공소제기조차도 검찰 스스로 국민께 사과하고 반성하고 공소 취소해야 되는 마당에 이른 것처럼 여러 사태 자체가 사실은 검찰의 그 흘리기를 통한 여론 조성에 불과했던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김기현 울산시장의 측근비리 사건도 어느 순간 하명이 되더니 지금은 선거 개입이라고 얘기하세요. 이게 바로 자유한국당과 검찰의 스텝이 꼬인 겁니다. 이처럼 당초에 의도했던 것이 무엇을 흠집내기 위한 것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수사를 하고 이제 재판이 들어가 보면 더 자명해질 것입니다. 실체는 없었습니다. 또는 실체는 그것이 그렇게 떠들썩하게 많은 수사 인력이 투여된 것에 비하면은 보잘것없는 결과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체가 없다는 결론을 내놓고 시작하니까 사법장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게 실체가 없습니까? 모든 증거인멸과 지금 그 수사를 막기 위해서 그 수사팀들을 다 공중분해한 것이 아닙니까? 저는 국민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외친 게 있죠. 진실은, 거짓은 결코 진실을 덮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진실 언젠간 밝혀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조국 장관에 관련해서 대통령의 언급 중에 마음의 빚이 있다 그러면서 놓아주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국민은 조국 장관 버렸습니다. 조국 장관을 지금 끝까지 잡고 미련을 못 버리고 계시는 분은 대통령 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의 여러분이신 것 같은데요. 민주당과 대통령이야말로 이제 조국 장관을 놓아주십시오. 그리고 법의 잣대에서 엄중한 사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놔주시고요.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대통령이 마음의 빚 운운하시는 건 그 사태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은 국민들에게 두 번 마음의 빚을 더 가중시키고 국민을 더 힘들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보완을 하면 예, 짧게 정리하고 넘어가죠. 예, 수사팀 해체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인사 과정과 관련해서 사실상 뭐 수사 방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수사의 실체가 없습니다. 조국 장관 후보자 측근에 대한 여러 가지 수사들은 조국 장관에 대한 기소, 그것도 양형 기준표에 따르더라도 겨우 벌금형에 불과할 것이 명백한 그런 기소로 사실상 기결이 됐습니다. 울산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측근 비리 사건이 하명 사건이 되든지 지금 선거 개입 사건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마무리 국면입니다. 뿐만 아니라 감찰 무마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도 조국 장관에 대한 영장 기각이 되는 순간 이제 사실상 마무리 국면이고 검찰이 갈 길을 잃은 모양새입니다. 남겨진 수사라는 건 지금 없는 상태고요. 무엇보다 명백하게 인정을 해야 할 것이 검찰은 사법기관이 아닙니다. 준사법기관이라는 이름 역시도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라는 측면에서 있었는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죠. 검찰은 엄연히 행정기관이고 대통령의 인사권 내에 법무부 장관의 총괄 하에 있는 행정기관이라는 점 우리 한번 되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검찰의 수사 결과를 여당은 보고를 받으시나요? 어떻게 남은 일정, 지금까지 죄가 드러났지 않았다는 얘기를 그렇게 검찰 수사를 보고받으신 분들처럼 정확히 얘기하시는지 잘 불과하신 것 모르겠고 같고요. 아니면 추측입니다. 대한 나름의 공감이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거는 엄격하게 말씀드리자면 보고받지 않는다면 추측이고요. 개인이 아니라 집권 여당에서 그런 얘기를 하실 때는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에 대해서 의식하셔야 됩니다. 저는 정말 잘못된 발언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고요. 지금 사법부와 또 결국은 선관위까지 지금 장악을 하시면서 모든 것을 장악했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거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틀 전에 비례자유한국당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당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뭐 행정소송이라도 제기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실제로 소송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단 선관위 관계자를 좀 불러서 자초지종의 내용을 들어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조혜주 선관위 상임위원을 임명 강행하실 때 이런 것들을 좀 우려했었습니다. 근데 작년 12월까지는 그 비례정당 설립에 대해서 선관위가 아무 문제 없다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네. 그러다 지난 10일 이해찬 대표가 그것에 대한 강한 가이드라인을 주시는 발언을 했죠. 그런 비례정당 설립하면 안 된다. 그러더니 또 이틀 뒤에 조혜주 상임위원이 한 언론에서 그와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선관위에서는 작년 12월에 판단을 뒤집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지금 선관위가 집권 여당과 청와대와 같이 힘을 합쳐서 총선의 원팀을 이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자신이 없으십니까? 총선에서 그렇게 자신이 없어서 선관위까지 틀어잡고 원팀을 구성하셔서 밀어붙이시기 총선을 하셔야지만 총선을 치르실 수 있는 건지 저는 집권 여당에게 있어서 좀 너무 안쓰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 그렇게 강변을 하셔도 국민의 심판이 두렵기는 하신가 보다 싶어서 안심은 되지만 그렇게 선거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이 원팀을 이뤘느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죠. 예, 논리가 부족할 때 하는 게 스피커 공격이죠. 뭐 조혜주 선관위원장까지 거슬러 올라가시는데요. 원칙부터 되짚어 봅시다. 그런 방식의 위성 정당이 국민 앞에 바른 모습입니까? 정당이 TF까지 꾸려가지고 또 다른 정당을 만드는 게 가능한 겁니까?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정당이라는 것은 엄연히 독립된 각각의 구성과 각각의 운영을 전제로 했을 때 다른 정당일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상식입니다. 법을 떠난 상식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당법에서도 유사 정당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도요. 김민석 의원이 대표로 있었던 민주당과 통합되기 전까지는 약칭으로 민주당을 쓰지도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국민의 선택을 오도할 우려가 있는 방식의 유사정당은 기존 법에서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위성정당 같은 꼼수를 통해 가지고 국민의 선택을 교란시키겠다라고 마음 먹은 것부터가 근본적으로 잘못됐습니다. 그것에 대한 그런 꼼수에 대한 자기 반성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 국민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계속 정치를 희화화해서 보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좀 진지한 논의를 이어갈 수 있는 선거 치르고 싶습니다. 정말 담론으로 사회의 다음 모습을 그려갈 수 있는 그런 선거가 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런 지경을 누가 먼저 초래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선거법 날치기.
뭐 정당의 목적과 운영 방법이 독립적이어야 정당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민주당과 야합한 4+1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민주당으로 이름 다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름만 다르지 하는 짓은 똑같고 교섭단체로 인정되지도 않은 정당, 아직 설립도 되지 않은 정당들이 지금 정당 대접을 받으면서 모든 국회의 일정을 다 싹쓸이해서 일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민주주의의 파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그리고 비례정당 정상적이지 않죠. 그러나 지금 선거법을 개정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표 방지라고 얘기했습니다. 비례성 강조하셨죠? 한국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에게 비례성, 사표를 방지하는 방법이 비례정당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왜 본인들이 하는 것은 모두 다 꼼수가 아니라고 하고 상대당이 하는 것을 꼼수라고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악수에 대해서 저희가 묘수를 찾아낸 방법입니다. 이 비례정당의 초래는 저는 이 선거법 통과가 촉발시킨 거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서 대응하는 저희의 전략은 저는 전혀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맞짱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이고요. 이제 답변 순서상 마지막으로 이재정 대변인의 답변 한 차례 더 듣고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하시죠. 예,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묘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자유한국당의 자충수가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선거 앞에서만큼은 국민의 의사,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비례성이라는 뭐 여러 가지 계산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부족하나마 비례성을 반영한 선거 정치 제도의 개선이었다는 점은 국민 여러분들도 아실 것 같습니다. 다소 낯선 제도이긴 하지만 우리 각각이 당이 발현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또 최고의 의지를 국민께 보여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정당한 심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신년 기자회견 그리고 비례자유한국당이라는 당명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까지 저희가 오늘 짚어봤습니다. 맞짱 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연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햇빛이 잘 들어오던 집이었는데 앞에 고층 아파트가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낮에도 불을 켜야 하게 된 아파트가 있습니다. 일조권을 침해당한 게 인정이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합의금으로 제시한 건 80여 세대에 70억 원입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경기도의 한 아파트 옥상입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햇빛이 들지만요. 바로 아래 가장 높은 층인 14층까지는 대부분 그늘이 져 있습니다. 좀 더 높은 곳에서 볼까요? 이 그늘을 만드는 건 앞에 들어서고 있는 고층 아파트 단지입니다. 최대 32층 규모로 2년 전 재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올해 말 완공됩니다. 하루 종일 그냥 밤중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햇빛이 너무나 그립다? 단체로 지금 우울증에 걸리겠다? 집안 상황은 어떨까? 양해를 구하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저희가 카메라 조명을 켜고 촬영하고 있는데요. 잠깐 꺼주시죠. 이 정도로 어둡기 때문에 낮 시간에도 불을 켜고 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 밖을 한번 볼까요? 공사 중인 회색 건물이 시야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성을 쏴버렸어요, 완전히. 이게 떨어져 나가는 거 보세요. 우리 마음하고 똑같이 된 거지. 꼭 지하실에 놓은 것처럼. 건물이 본격적으로 올라간 건 지난해부터입니다. 단풍 드는 거, 뭐 벚꽃 피는 게 다 보일 정도고 햇빛이 하루 종일 들어오는 집이라서 남향 중에서도 최고의 남향이라고. 80여 세대가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일조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조합이 주민들에게 준 합의금은 약 70억 원, 가구당 적게는 4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 가량입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건물이 올라가고 피해가 실제로 난 뒤에 나온 법원 판결입니다. 건축을 허가하는 단계에서는 이 건물이 올라가면 일조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감정을 하는 게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박민규 기자가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주민들이 법원에 제출한 감정보고서입니다. 건물이 다 올라가면 해 드는 시간이 얼마나 주는지 예측한 자료입니다. 하루에 5시간에서 8시간이던 것이 평균 38분으로 줍니다. 85세대 가운데 13개 세대는 아예 0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감정은 건축 허가 단계에선 의무가 아닙니다.
아무도 거기 이의를 달지 않았어요. 건축법에 하자 없이 졌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피해가 발생했고. 결국 건축 뒤 문제가 생기면 소송을 하는 구조로 일조권 분쟁은 해결되었습니다. 법원의 기준은 판례입니다. 일조량이 가장 적은 동짓날 기준으로 하루 다 합쳐서 4시간 또는 연이어 2시간 이상 해가 드느냐, 이게 기준입니다. 이 시간 못 채우면 일조권 침해라는 겁니다. 건축법에도 비슷한 내용 명시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규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공동주택 안에서 지켜야 하는 규정이라서 지금처럼 건물과 건물 사이 분쟁은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행정당국에 재량을 많이 줘서 건축심이나 이런 걸 통해서 건물의 높이, 그다음에 배치를 좀 조율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데 일조권 분쟁은 전국적으로 매년 10에서 20건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오늘의 핵심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아침엔 주요 뉴스입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배드파더스 사이트 운영자 구모 씨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6시간이 넘는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도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사이트 운영자 구 씨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씨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주소, 직업 등을 인터넷상에 공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만나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 또 남북 문제에 관한 우리 정부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6차 회의 첫날 일정이 시작된 가운데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호르무즈 파병 문제가 어떻게 논의되느냐에 따라 방위비 협상 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 앞서 미국은 북한의 안보 위험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핵화와 관련해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미국 재무부는 북한 노동자들을 해외로 파견한 북한 기업과 중국 내 숙박시설을 제재했습니다. 북한을 향해 강원 전략을 동시에 쓰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과 관련해 쏟아진 질문에 수사권은 검찰에 있고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의 선택적 수사는 신뢰를 잃을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법무부가 어제 대검찰청에 오는 16일까지 검찰 직제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부패 수사부와 공공수사부 등 직접 수사부서를 축소하는 개편안을 먼저 발표한 뒤 하루 지나서 검찰의 의견을 물은 겁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가 협의 없이 일방적인 개편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우크라이나 여객기 격추 사실을 정부가 숨겼다며 이란 시민들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다면서 이란 정부가 해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란 사법부는 여객기 사건 용의자 다수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주요 뉴스 정리해드렸습니다.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동물 복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동물 키우려면 따로 교육도 받아야 하고 동물을 학대하면 더 강하게 처벌받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동물 학대 처벌이 강화됩니다. 학대로 죽게 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됩니다. 한 번 처벌받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다음부터 동물을 키우지 못하게 할 예정입니다. 빛이 없는 곳에 가두거나 짧은 목줄로 묶는 경우도 처벌 규정이 마련됩니다. 또 동물을 버리는 행위는 과태료가 아닌 3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도록 했습니다. 등록 제도가 확대됩니다. 유기동물, 사설동물 보호소 같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반려견뿐 아니라 모든 개가 등록 대상입니다. 고양이도 등록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단적인 예로 저희 병원에 있는 유기견도 한번 잃어버렸었는데 제가 찾는데 3시간밖에 안 걸렸거든요. 대부분 다 신고를 해주시고 아무래도 등록을 하게 되면 책임감이 더 강해지고요. 앞으로 동물을 입양하려면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관리 강화를 위해 반려동물 보유세나 부담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양계장을 개선하고 도축장에 CCTV를 설치하는 방안도 논의됩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오늘도 어제만큼 춥습니다. 중북부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계속해서 내려져 있습니다. 자세한 기상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김연아 캐스터, 현재 기온부터 볼까요? 네, 오늘 아침도 추위가 무척 강합니다. 현재 서울이 영하 6도, 춘천이 영하 9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남부지방도 대부분 영하권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의 추위 이어지고요. 특히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 중북부 지역에서 영하 10도 안팎의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영상권인 곳은 일부 해안 지역과 제주 지방 정도입니다. 네, 어제는 공기의 질이 비교적 깨끗했고요. 오늘은 어떨까요? 네, 오늘도 비교적 공기가 깨끗한 편입니다. 아주 많이 탁하진 않은데요. 다만 오전까지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세종과 충북, 전북과 광주, 대구와 부산 등지에서 나쁨 수준 이어지다가 오후부터는 해소가 되겠습니다. 네, 이들 나쁨 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들은 그렇다면 오늘 공기가 깨끗하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구름 없이 하늘이 맑게 펼쳐져 있습니다. 일평균 보통에서 좋음 수준의 미세먼지 농도 보이겠고요. 활동하기에 무난하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오전까지 공기가 탁하던 지역도 차츰 해소되면서 오후부터는 맑은 하늘 만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죠? 네, 기상 정보 잘 들었습니다. 김민아 캐스터 수고했습니다. 네, 수요일 아침 8시 지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 합의에 대한 최종 서명식이 이제 임박했습니다. 무역 전쟁이 시작되고 1년 반 만입니다. 미국 측 대표는 큰 진전이 있었다고 자평도 했는데요. 보도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서명식이 정확히 언제 열리나요? 네, 1단계 무역 합의 서명식은 워싱턴 현지 시간으로 15일 오전에 예정돼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입니다. 미 백악관은 15일에 1단계 무역 합의가 예정돼 있고 전날 밤 만찬에 이어서 그 이후 오찬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서명은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양국 고위급 무역 협상 대표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류호 중국 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백악관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농산물을 포함해 미국산 제품을 대규모로 구매하고 미국은 기존 관세 가운데 일부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낮추는 게 이번 합의의 주요 내용입니다. 중국은 앞으로 2년간 2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231조 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 등을 구매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세계 곳곳의 모습들을 보면 대기 문제가 참 공통사입니다. 이탈리아에서는 강력한 조치가 나왔네요. 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로마시 당국은 현지 시간 14일 시내 일부 구간에 대해서 경유 차량의 운행을 전면적으로 금지했습니다. 로마는 올해 들어 열흘 넘게 최악의 대기 오염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수치가 기준치인 3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는 날이 반복되고 있고요. 대기 오염 물질을 함유한 짙은 스모그 현상마저 계속되고 있어서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탈리아 전역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바람마저 잦아들며 대기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현지 기상 당국은 분석했습니다. 네, 다음은 컬러 복사기로 10만 원권 수표 수백 장을 위조해 사용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라는 소식입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씨 등 3명을 입건했다라고 오늘 아침에 발표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부산 사상구의 한 주택에서 컬러 복사기를 이용해서 10만 원권 수표 240장을 만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안태훈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어제 반기 환율 보고서를 공개하고 중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을 해제했습니다. 지난해 8월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 지 5개월 만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 합의 서명을 이틀 앞두고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한국은 이번에도 관찰 대상국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최백은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에서 해제한 거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그 지난해 8월에 이제 결정했었잖아요. 네. 근데 지난해 이제 그러니까 소위 환율 조작국을 결정하기 위한 하나 기준이 있어요. 3가지가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대해서 이제 이 흑자 규모가 200억 달러 이상. 네. 그리고 경상수지 이제 GDP 대비 뭐 3% 이상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외환시장 개입 정도요. 근데 사실 지난해 이제 그러니까 상반기에 나온 보고서가 5월 달에 나왔었는데 네. 당시에 중국이 위반한 것은 하나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환율 조작국의 규정에 걸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아하. 그런데 이제 지난해 8월 달 접어들면서 네. 위안화 가치가 이제 큰 폭으로 하락을 합니다. 소위 그 당시 이제 파치라는 말이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회자되고 그랬었는데 파치라는 게 이제 그러니까 아니 포치라고요. 중국말로요. 이게 그러니까는 7이라는 숫자가 그러니까 이제 이 돌파됐다 네. 해가지고 1달러당 7위안이 그러니까 돌파됐다 해가지고 당시에 이제 포치라는 말이 이제 유행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환율이 급등하게 되면은 미국의 대중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의 효과가 굉장히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로 이제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직격탄을 알린 거죠.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는 사실 어저께 이제 그러니까 이제 환율 보고서 또 나왔잖아요. 네. 나왔는데도 여전히 3개 중에서 1개뿐이 위반이 안 됐어요. 중국 같은 경우요. 그러니까 사실 중국 입장 속에서는 계속해서 우리 환율 조작국 아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입장이고요. 특히 외환시장 개입을 보게 되면은 오히려 그러니까는 외환시장 개입을 한 흔적이 더 적은 걸로 나오고 이렇게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미국 입장 속에서는 사실 이 부분을 계속해서 이렇게 강요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이런 형편도 있는 것이고요. 또 한편에서는 이제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협상에서 보게 되면 정확하게 주고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이제 그러니까 이 금융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할 수 있는 데 속에서 보다도 이제 그러니까 장애가 되는 환경들, 그러니까 금융시장이라든가 외환시장 구조 개혁을 일단 어쨌든 간에 약속을 한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거하고 이제 주고받은 걸로 이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교수님께서는 예. 중국이 환율을 조작하지 않았다 이같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더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한 발 양보를 했다, 선물을 줬다 이것도 맞지 않는 얘기겠군요. 정확하게 저는 네. 주고받았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 농산물을 2년에 걸쳐서 320억 달러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구매해주기로 했잖아요. 네. 중국에서요. 근데 이제 미국의 셈법으로 볼 때는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해 이제 그러니까 관세 이제 그러니까 인하 이제 1,600억 달러에 대해서 추가 관세 이제 15% 매기기로 이제 예정돼 있었잖아요. 이게 이제 보류되면서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제 관세 부과됐던 거 1,200억 달러에 대해서 15% 부과하던 것을 7.5% 줄였단 말이에요. 요 관세 인하 효과를 정확히 계산해 보면요, 330억 달러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320억 달러, 330억 달러 서로 주고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정확하게 동계산으로 이게 그러니까 1단계 이제 합의를 한 것이고 나머지 이제 핵심적인 과제들, 지적재산권이라든가 기술 이전 강요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정부의 보조금 지급 이런 것들은 뭐 노력한다는 이런 식으로 일단은 그리고 이제 그걸 지켜보겠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건 2, 3단계 이제 그러니까 네. 소위 말해서 협상으로 이제 남겨둔 것이죠. 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그리고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 뭐 이들 매체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 앞으로 2년 동안 중국이 2천억 달러, 뭐 우리 돈으로 따지면 한 230조 8,400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미국산 제품을 구입하기로 약속했다. 뭐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것도 뭐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 얘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왜 그러냐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해 그러니까 2018년 대비해 가지고요. 중국에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수출이 한 22% 이상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래서 원상 회복시키면은 그 정도 금액이 나오더라고요. 아하.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이제 정상화되면은 소위 말해서 교역 관계가 정상화되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 정도 효과가 발휘될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저는 이제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중국과 미국의 1단계 무역 협정 체결이 우리 시간으로 내일 진행이 됩니다. 참 우여곡절이 많았고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는데 일단은 뭐 우리 경제도 그렇고 글로벌 경제 청신호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올해는 적어도 이제 불확실성을 네. 저는 이제 제거시켜줬다고 봅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러니까 구조적인 어쨌든 간에 합의는 남아있지만 과제로 남아있지만은 올해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대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러니까 자기 지지자들한테 선물을 줘야 됩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중국도 굉장히 지금 보게 되면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미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뭐 무역 적자도 굉장히 큰 폭으로 감소를 이룬 상태고요. 흑자 규모도요. 수출도 아까 얘기했듯이 22%나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중국도 굉장히 어려움이 지금 가중되는 상황 속에서 서로가 시간을 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올 1년은 어쨌든 간에 적어도 이제 어쨌든 간에 이 전쟁을 일단 잠깐 이제 그러니까 유보하는
정전 상태가 이제 그러니까 유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올 1년은 적어도 글로벌 경제에 그러니까는 가장 커다란 불확실성이 좀 제거됐다는 측면 속에서 우리한테도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에 미칠 직접적인 영향,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공산품이 네. 공산품을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2천억 달러에 해당되지, 물론 거기 서비스 부분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에너지나 서비스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공산품 규모가 한 750억에서 한 800억 달러 그러니까 더 구매해 주기로 했어요. 근데 그 부분들이 되게 보게 되면은 우리가 중국에다 수출할 수 있는 거하고 많이 관련돼 있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중국 수출이 굉장히 크게 감소를 했었거든요, 지난해요. 그런 부분에 조금 이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처음 환율 얘기로 좀 돌아가 보면요. 네. 중국은 환율 조작국에서 해제가 됐습니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환율 관찰 대상국이죠. 이 지위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난해 사실 상반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2018년까지는 3개 조건 중에서 2개가 계속해서 우리가 이 위반 사항에 걸렸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무역 흑자 규모 200억 달러 넘는 거하고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또 3% 넘는 거, GDP 대비 이게 넘었었는데 지난해 5월 달에 발표된 거에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는 그 무역 흑자 규모가 200억 달러 밑으로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하나만 이제 경상수지 흑자 규모만 이제 소위 말해서 위반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한 번만 더 만약에 우리가 적용되게 되면은 관찰 대상국에서 사실 우리가 면제가 되는 거였었어요. 근데 이번에 아쉽게도 무역 흑자 규모가 대미 무역 흑자가 203억 달러로 한 3억 달러가 조금 초과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다음에 경상수지 흑자는 여전히 그러니까는 4% 이상을 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2개가 이제 그러니까 여전히 위반으로 이제 미국 기준에서 위반이 되다 보니까는 관찰 대상국으로 지금 지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우리 정부도 그렇고요, 중국도 그렇고 모든 나라들이 경제가 어렵고 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환율에 조금 손을 대고 싶은 생각들은 하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우리 같은 경우는 외환위기에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는 환율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환율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으면은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할 수가 없고, 그러면 외환 보유고를 축적할 수가 없거든요. 외환 보유가 줄어들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외환위기에 대한 어떤 하나의 이 트라우마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불안감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외환 시장도 굉장히 불안정성을 띠게 됩니다. 환율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게 되고요. 그런 점에서 이건 신흥국이 갖고 있는 어쨌든 간에 소위 말해서 환율 주권의 문제인 것이고요. 근데 미국 입장 속에서는 자기들이 그러니까 무역 적자가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는 자기들의 통화 정책에 굉장히 이것이 소위 통화 정책을 불안정하게 만든다 해가지고 이렇게 강요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 지금 보게 되면 이런 추세로 가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내년 후반기 정도에는 무역 흑자가 미국에 대한 무역 흑자가 200억 달러 이상을 그러니까 유지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지속되기가요. 그렇다면 경상수지 흑자 정도는 유지를 하면서 관찰 대상국에서 벗어난다면은, 근데 관찰 대상국에서 벗어나더라도요, 중국의 경우를 우리가 경험했듯이 미국은 자기 기준에 따라서 그냥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무역 적자를 줄일 수 없으면은 금융에 있어서 그러니까 돈을 벌어가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결국 공격할 수 있는 부분이 환율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좀 준비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네, 끝으로 한 가지만 살펴보죠. 미국과 중국의 얘기로 돌아가서요. 미중 1단계 무역 합의가 내일 이루어지게 되고 곧바로 2단계 합의를 위한 대화도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것들이 쟁점이 될까요? 아무래도 가장 커다란 것은 이제 미국 기업들 기술 이전 강요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지적재산권 보호, 그다음에 이제 정부의 산업 보조금 이제 주는 거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 사실 지난해 5월달에 그 합의됐다고 이렇게 트럼프가 이제 트윗에서 날리고 이제 그랬던 하는 상황 속에서 마지막에 안 된 것이 법으로 명문화하라는 걸 요구했었어요. 근데 중국 입장 속에서는 그건 주권 문제다. 법을 그러니까는 미국이 요구에 의해서 그러니까 명문화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더 근본적으로는 중국이 자국의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산업 정책이라고 저는 자기들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진국들이 과거에 그랬듯이요.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타협되기가 구조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 되게 되면은 만약에 트럼프 정권이 2기가 접어들게 되면 다시 또 한바탕 회오리가 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회오리가 가능하면 없어야 될 텐데 맞습니다. 말이죠. 걱정이 됩니다. 네, 지켜보죠. 지금까지 최백은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한진그룹의 경영권 싸움이 본격화하는 분위기입니다. 먼저 움직인 사람은 조원태 회장입니다. 대한항공 임직원을 한진칼로 파견했습니다. 우호 지분을 확보하려 하는 것 아니냐, 이 같은 분석이 나옵니다. 박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최근 대한항공 임원을 포함해
직원 여러 명을 한진칼로 파견보냈습니다. 인력이 많지 않은 한진칼의 3월 주주총회 업무를 도우라는 겁니다. 항공업계에선 이들이 의결권을 위임받기 위해 주주 설득 작업에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원태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을 위해선 우호 지분 확보가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지배구조 개선 펀드인 KCGI와 사이가 나빠진 어머니 이명희 씨, 누나 조연아 전 부사장이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을 찬성할지 불투명합니다. 여기에 최근 지분을 늘린 반도건설까지 반대한다면 연임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한진그룹 측은 고 조양호 회장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대한항공 직원과 직원 가족의 위임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국민연금 등의 반대로 조양호 회장은 사내이사에 선임되지 못했습니다. 대한항공의 이런 행보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룹 총수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직원을 파견 보내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대한항공 직원이 한진칼에 일을 했다는 것은 직무 범위를 벗어난 지금 월권이나 그를 지시한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JTBC 박영호입니다. 네, 밤사이 나온 법원의 판결, 지금 뜨거운 이슈입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를 압박하기 위해서 신상을 공개한 사이트 관계자에 대해서 법원이 죄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서인데요. 박지훈 변호사 오늘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양육비를 한 부모 쪽에서 안 줍니다. 네. 근데 이거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고 그렇죠. 아이 생계를 위해서는 이거를 받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 그렇죠. 신상을 공개해서 좀 압박을 하자. 네. 근데 이게 이제 재판에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의 그 공개, 신상을 공개하는 게 맞냐라는 측과 그럼 아이 생계를 위해서 양육비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걸 압박하기 위한 거였다. 이게 쟁점이 됐던 재판이었잖아요. 맞습니다. 형사 재판에서는 중요한 게 명예훼손 부분입니다. 네. 진짜든 거짓이든 그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떨어뜨리는 걸 명예훼손이라고 그러고요. 정보통신망 사이트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됩니다. 이걸로 기소가 됐고 이 배드파더스 사이트인데 이 사이트가 꽤 오래전에 운영이 됐는데 네. 이 중에도 10차례 이상 고소가 됐어요. 대부분 구약식 처분. 약식은 뭐냐면 죄는 있는데 뭐 재판까지 할 거 없이 서류로 판결하는 걸 약식 처분이라는데 이번에는 고소된 사건에서 서류로 해서는 안 되겠다. 정식 재판을 해야 되겠다. 네. 이 재판부에서 결정을 한 거예요. 이게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청구하면서 또 직권으로 우리가 판단하기보다는 일반 국민들이 배심원이 좀 판단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이 됐고요. 이 결론이 지금 났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예상하지 못한 네. 판결이었다는 지금 얘기가 많이 맞습니다. 나오고 있어서 그러니까 신상이 공개된 그 부모들의 명예훼손 혐의를 더 높게 볼 것이다 이런 예측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일단은 우리 법상으로는 사실을 얘기하더라도 명예훼손죄가 됩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라고 표현하거든요. 그게 무죄가 되려면요. 오로지 공공의 이익 목적으로 공익성 요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근데 이제껏 판례는요. 공익성 요건을 아주 제한적이고 협소하게 해석을 했어요. 명예훼손이 되는 게 가장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기사 같은 것도 명예훼손적 기사가 나온다 그러면 정말 입증하지 않은 이상은 대부분 유죄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이제껏 계속 유죄가 됐던 건데요. 네. 아마 재판부에서 국민참여재판에 넣은 거는 뭐냐면 국민들이 좀 이거 판단 좀 해달라. 네. 그걸 한 거고요. 국민들이 봤을 때는 과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게 잘못된 건지 이 사람의 신상을 올린 게 잘못된 건지 이 두 가지를 놓고 판단을 한 거고요. 네. 7명 배심원이 전원이 이거는 양육비 지급하지 않는 게 잘못된 것이다. 네네. 이거는 명예훼손이 아니다. 그래서 무죄 판결 내렸고요. 무죄 네. 판결에 대해서 똑같이 법원도 그렇죠. 무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이렇게 했어요. 양육비를 내지 않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활동을 하면서 대가를 받는 등의 이익을 취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그 목적이 이게 아니라는 거죠. 공공이 그리고 이익이 있다는 대상자를 비하하거나 악의적으로 공격한 사정이 없고 네.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게 판결인 거잖아요. 이게 누구를 비하하거나 조롱하거나 그 사람의 인격적 가치를 떨어뜨리는 목적보다는 양육비를 지급하는 어쩌면 유일한 수단 같아요. 지금 현행법상의 양육비를 지급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육비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이런
배드 파더스 정도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가 아마 재판부도 같이 고민을 했던 부분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건 공공의 이익이 있고 공공의 목적에 부합한 것이다. 비방한 목적이 아니다. 그러면 무죄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왜 이런 사이트가 나올 수밖에 없었느냐? 이렇게 신상을 공개하면서까지 할 수밖에 네. 없었던 이유가 왜 있느냐? 지금 양육비를 네. 한 번도 못 받은 사람이 10명 가운데 7명 꼴, 거의 100만 그렇죠. 명에 해당을 한다는 건 적지 않은 숫자인데 네. 이거를 법으로 강제할 수단이 거의 지금 없는 건가요? 없습니다. 우리가 법상으로는 양육비 관련해서 이행 명령을 청구하거나 담보 제공을 명령하거나 감치, 과태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감치는 30일 이내고요. 이게 사실 법적 제재가 너무 약해요. 그러다 보니 지금 나오고 있는데 70% 이상이 한 번도 못 받는 사례 많아요. 이혼하면서 협의혼하고 재판이혼하면서 얼마를 주도록 하는 거는 자신의 전 배우자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자녀한테 주는 거거든요.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안 줬을 때 제재를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인터넷이나 이 사이트에 지금 올리는 건데 또 이거 올려가지고 효과를 많이 봤어요. 한 대형 로펌의 변호사가 양육비를 계속 안 내고 있었는데 배드 파더스에 자신의 이름이 올라가니까 2억 얼마 밀렸던 걸 단번에 냈습니다. 양육비를. 효과도 있어요. 왜냐하면 또 돈을 주면 바로 지웁니다. 이름을. 자신의 주소라든지 네. 신상 정보를.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무죄가 된 거고요. 또 이 배드 파더스가 공익적으로 또 양육비 관련돼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아마 법원은 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국회 법안이 발의는 됐어요. 뭐 여권 발급을 막는다거나 운전면허를 취소한다니까 네. 이것도 강제 수단이죠. 그렇죠. 근데 통과는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외국법입니다. 외국에는 여권을 아예 안 주거나 각종 면허를 발급 못 받도록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어떤 경우는 형사 제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징역 살게 하는 경우. 그만큼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거는 자녀 관련해서. 근데 그게 외국 거를 우리 법으로 지금 양육비 이행 관련된 법률을 지금 개정을 넣어놨는데 사실 통과가 좀 안 되고 있어요. 이게 통과가 된다 그러면 가장 실효적인 수단은요. 국가가 대신 내주고 국가가 그 사람한테 대신 지급받는 거. 이 지금 대납제도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입법은 돼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통과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니까 문제는 이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육비를 경제적으로 사정이 너무 어려우면은 그 사정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뭐 구청에 기부도 하고 그렇죠. 외제차를 몰고 여유가 있는데도 안 주는 사람들. 네.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안 내면 과태료거든요. 과태료 얼마 되지도 않아요. 감치 같은 거 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딴 데 가서 기부는 한참 하는데 자신의 자녀한테는 양육비 줘야 될 의무를 안 하는 거예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배드 파더스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 지금 올리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사실은 다른 자녀 입장이나 다른 배우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화가 날 노릇이고 화를 떠나서 생계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문제가 많이 됐었습니다. 네, 말씀하셨지만 뭐 아이의 생계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사이트에 도움도 네. 요청하고 하셨을 텐데 아까 얘기했던 지금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그 10개의 법안들 네. 인적 사항을 공개하고 형사 처벌하는 법안도 그렇죠. 있습니다. 지금 처리는 안 되고 있고 네. 좀 움직임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이 판결 검찰이 항소할 가능성도 있어요. 2심 뭐 3심까지 갈 수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 반향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데요. 금융정보, 그러니까 배드 파더스가 아니고 국가가 하는 겁니다. 그렇죠. 금융정보도 공개하고 네. 또 형사처벌도 하고 면허나 여건 막고 또 대납까지 하는 그렇게 되는 법안이 다 통과가 된다면 양육비 관련돼는 아주 크게 바뀌지 않을까. 지금 상황하고는 많이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박지훈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음식을 배달하는 일을 할 사람을 찾는다고 해서 갔는데 이 일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면서 사기를 벌인 일당이 있습니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게 해서 보험금을 받아냈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배달업체 옷을 입은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차량 뒤를 바짝 따라옵니다. 차가 멈추자 그대로 부딪히더니 바닥에 쓰러집니다. 보험사는 사업자 신고를 한 업체란 걸 확인한 뒤 별 의심 없이 보험금을 줬습니다. 하지만 금감원이 조사해보니 배달 대행업체로 위장한 보험 사기 조직이었습니다. 사기범들은 SNS에서 배달원 모집 공고를 보고 찾아온 청소년이나 20대 청년을 조직원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면 음식 배달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설득한 겁니다. 이런 제안에 200여 명이 넘어갔습니다. 이들이 낸 사고만 150건, 받아간 보험금은 30억 원이 넘습니다. 감기 주사를 맞은 것처럼 속여 실손 보험금을 타낸 환자와 병원도 적발됐습니다. 실제 환자들이 맞은 건 보험 처리가 안 되는 비만 치료 주사였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식당과 할인마트에서 음식을 사 먹을 때마다 식중독에 걸렸다고 주장한 일가족도 있습니다. 6천만 원이 넘는 보험금을 받았지만 결국 덜미가 잡혔습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손해보험 사기가 크게 늘었다며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KBL이 불성실한 경기 운영을 한 프로농구 안양 KGC 인삼공사의 김승기 감독에게 한 경기 출전 정지와 제재금 1,000만 원을 내렸습니다. KBL은 어제 재정위원회를 열고 김승기 감독에 대한 징계와 함께 인삼공사 구단에도 경고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김승기 감독은 지난 11일 안양체육관에서 열린 창원 LG와의 경기에서 종료 1분 40초를 남기고 공격을 시도하지 않는 등 비정상적인 경기 운영을 했습니다. 오늘도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출근길 내륙 대부분 지역 영하의 기온 보이는 가운데 특히 중북부 지역은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졌습니다. 오전까지 곳곳 공기질도 좋지 않은데요. 일부 충청과 남부지방에서 나쁨 수준 보이다 해소되겠습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낮 동안 대체로 맑겠고요.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에는 계속해서 한파주의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도, 광주와 대구가 5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쌀쌀하겠습니다. 북한은 평양과 청진이 최고 0도에 그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비슷한 추위 이어지다가 일요일부터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배드파더스 사이트 운영자 구모 씨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6시간이 넘는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도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사이트 운영자 구 씨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씨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주소, 직업 등을 인터넷상에 공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오늘 새벽 열려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북한 문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 6차 회의가 워싱턴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양국 장관은 진전이 나오도록 독려해 가자는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 앞서 미국은 북한의 안보 위험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핵화와 관련해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미국 재무부는 북한 노동자들을 해외로 파견한 북한 기업과 중국 내 숙박시설을 제재했습니다. 북한을 향해 강온 전략을 동시에 쓰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이 오늘 시작됩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피고인 없이 진행되는 벌석 재판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수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